근데 뭐 원장으로 하신 거예요? 자, 28에서 33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학. 언어학이고요. 역시 문제 먼저 보고, 가나의 서술상 공통점, 글의 전개 방식을 파악하라는 얘기지. 그다음에 랑그와 파롤에 대한 이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 미리 좀 얘기해 줄게. 이게 뭐냐면, 랑그는 언어책이고, 파롤은 발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한국어를 말하잖아? 한국어를 말할 때는 일정한 언어 체계를 따라서 말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런데 이제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문법을 배우는데 문법이 먼저 있어서 사람들이 문법에 맞춰서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 이걸 이제 발견을 해내는 겁니다. 그걸 이제 랑그라고 그래요. 언어 체계. 그래서 언어 체계라고 하는 거는 누가 뭐 기준을 만들고 법칙을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렇게 형성되어 가는 것, 이게 랑그라는 거야. 파롤은 그거에 맞춰서 이제 발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시르 아저씨가 얘기하는 랑그 파롤은 뭐냐면 각각의 언어들은 각각의 랑그와 파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네. 자, 30번 추론 형태 문제가 있고 31과 32번은 독서 관련한 건데, 지금 이제 고3 문제에서 비문학 파트 보면은 독서 문제가 2문제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둬서 이렇게 문제를 짠 것 같아. 자, 그러면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시르의 언어학은 언어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뒤집는다. 자, 전통적 견해를 뒤집는다고 되어 있어. 소시르 이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언어가 현실 세계 대상을 지칭한다고 생각했다. 자, 이 말은 뭐니? 우리가 사과라고 하면은 이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언어 표현하고 그 대상하고 1대1 맞대응되는 거, 그쵸? 이게 전통적 언어 관념이라는 얘기입니다. 전통적 언어 개념이었어. 자, 그런데 소시르는 이거를 뒤집었어요. 반면 소시르는 언어가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언어의 기호 체계를 통해 설명하며 오히려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 체계에 맞춰 현실 세계를 새롭게 인식한다고 주장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언어 체계에 맞춰서 현실 세계를 인식한다. 뭐 밑에도 뭐 설명이 돼 있겠지만 우리가 색채어 같은 거를 볼까? 색채어? 자, 우리는 한국어는 색채어가 굉장히 다양하지, 그치? 뭐 빨갛다, 뭐 시뻘겋다, 새빨갛다, 뭐 노랗다, 누렇다, 흰노랗다, 샛노랗다, 그쵸? 노르스름하다, 이렇게 다 구분을 한단 말이야. 근데 영어는 구분이 안 되지. 그냥 옐로우, 틴 옐로우, 하드 옐로우 이런 식으로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언어 체계에 따라서 세상을 인식한다는 게 소시르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지개. 여러분들 무지개 하면 색깔 몇 개? 뭐 7빛깔 이렇게 얘기하죠? 빨주노 주파나 뭐, 그치? 근데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색깔이 3개밖에 없어. 차가운 색, 중간색, 따뜻한 색. 자, 무지개가 색깔이 3개야.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에스키모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색채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 왜냐면 맨날 밤에 보는 거 오로라 이런 걸 보니까 이걸 막 구분한단 말이야. 그래서 무지개 빛깔 한 50여 개로 구분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소시르의 말에 의하면 이 언어 체계에 따라서 세상을 인식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프리카 애들은 언어 체계가 3개밖에 없으니까 무지개 빛깔이 3개밖에 안 나와. 근데 우리는 7개, 에스키모 애들은 50여 개 이렇게 구분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성재가 와 이랬잖아, 그치? 미국 애들이 한국어 와가지고 색깔 단어 배울 때 얘네들 막 숨 넘어가요. 맞아요. 문제가 그렇게 많으니까. 숨 넘어간단 말이야. 아니 무지개로 지금 50개로 나와요? 모르겠어. 네. 뭐지?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무지개 보면은 이렇게 스펙트럼 보면 그 사이사이 색깔들이 이렇게 변해가잖아. 그렇죠. 그거 다 구분하는 거야, 얘네들이.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시르는 바로 이겁니다. 언어 체계에 맞춰서 현실 세계를 새롭게 인식한다, 이거예요. 자, 소시르에 따르면 언어는 기호 체계로 현실 세계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의적인 체계다. 자, 자의적이라는 것은 뭐니? 스스로 뜻이. 자의성, 그쵸? 네, 누가 뭐 기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된 거야. 우리가 밥을 밥이라고 하는 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똥이라고 하면 되죠? 아, 배고파 똥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그쵸? 네. 기호란 어떠한 뜻을 나타내기 쓰이는 표지를 이루는데 기표와 기의로 이루어진다. 자, 기호의 구성을 기표, 그의로 나눠놨죠.
기표는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로서 의미를 전달하는 외적 형식을 이루며 기는 말에 있어서 소리로 표시되는 의미를 이른다. 요것도 잠깐 설명해 줄게요. 소시라 아저씨가 이렇게 생각했거든. 언어의 기호 체계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구분합니다. 기표, 기의, 대상 이렇게 돼 있어. 아마 밑에 예문이 산이 있을 거야. 산, 그치? 산이라고 하자. 기표, 이거는 이제 말로 하는 거죠. 어떤 형식의 형식.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산, 시읒, 아, 니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치? 그 뜻은 뭐냐? 뭐 땅보다 우뚝 솟은 것, 우뚝 솟은 뭐 장소 등등등 이렇게 말하겠죠. 그럼 대상은 뭐가 돼요? 이론인들. 그치? 그래서 소시르가 말하는 기호 체계는 바로 이겁니다. 기표와 기의와 대상이 한 덩어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언어란 얘기야. 그것이 바로 말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대상은 좀 빠져있죠? 설명이. 그래서 소시르의 기호 삼각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예컨대 언어의 소리 측면을 지칭하는 산이라는 기표에 그 소리가 지칭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평지보다 높이 솟아있는 땅의 부분이라는 기의가 대응하는 것이다. 여기 이제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소실에 따르면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고 자의적이며 단지 그 기호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약속일 뿐이다. 자, 이건 뭐라 그래? 사회적 약속, 사회성.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언어에 대한 특성 배울 때 언어의 자의성과 언어의 사회성 이렇게 공부를 했을 거야. 이는 평지보다 높이 솟아있는 땅의 부분이라는 기의가 한국어에서는 산, 중국어에서는 정원아 이거 뭐라고 읽어? 샨, 영어에서는 마운틴 등의 다른 기표로 나타낸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언어는 자의적인 성격을 지닐 뿐이며 현실 세계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첫 번째 단락 소시르가 말한 주장에 대한 근거로 작동하고 있어요. 자, 더불어 소시르는 사람들의 언어 체계에 맞춰 현실 세계를 새롭게 인식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랑그와 파롤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랑그란 언어가 갖는 추상적인 체계고 아까 얘기했죠? 언어 체계라고 얘기했습니다. 파롤은 랑그의 바탕을 두고 개인이 실현하는 구체적인 발화다. 소시르는 어떤 사람이 어떠한 발화를 하더라도 그 발화의 표현 방식이나 범위는 사실상 그가 사용하는 언어 체계인 랑그에 의해서 지배되거나 제약받는다고 주장한다. 맞죠?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문장을 형성할 때 어떻게 만들어? 주어, 목적어, 소수로 이렇게 만들지, 그치? 근데 영어는 어떻게 만들어요? 주어, 소수로, 목적어 이렇게 만들죠? 예. 즉, 언어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표현 방식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빨간 계통의 색을 빨갛다, 시뻘겋다, 새빨갛다, 붉긋붉긋하다 등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한국어만큼 빨간 계통의 색을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많지 않다. 따라서 소시르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빨간 계통의 색을 그들이 사용하는 랑그에 맞게 인식한다고 본다. 이는 결국 랑그의 차이에 따라 사람들이 현실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까 이제 무지개로 예를 들었지, 그치? 언어 체계에 따라서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휘를 선택하고 그것을 언어 체계에 맞추어 발화하는 주체가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소시르는 발화의 진정한 주체는 발화자가 아닌 랑그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네, 언어 체계를 따라가니까. 결국 소시르의 언어학은 언어가 현실 세계를 수동적으로 재현하는 수단이 아니며 오히려 언어가 현실 세계를 구성한다는 생각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대요. 자, 그럼 29번 문제 들어갈 수 있겠죠? 랑그의 파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랑그는 현실 세계를 재현한다? 현실 세계를 재현하는 게 아닙니다. 파롤은 언어의 추상적 세계에 지칭한다가 아니라 랑그가 추상적 세계죠. 랑그는 개인이 실현하는 구체적인 발화, 랑그가 아니라 파롤. 파롤의 표현 방식은 랑그에서 제약을 받는다. 이게 되겠고 랑그는 파롤을 바탕으로 발화자가 주체로 나타난다. 발화자가 주체가 아니라 언어가 주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이번에 비트겐슈타인 보도록 할게요. 간략하게 얘기해서 비트겐 아저씨는 맥락으로 봐요. 맥락. 상황 맥락.
자, 상황 맥락에 따라서 같은 의미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화법에서 배웠지? 지금 몇 시니? 요거. 그쵸? 여러분들 12시까지, 밤 12시에 게임하고 있어 엄마가 뒤에서 물어봐. 지금 몇 시니? 이 시간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상황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먼저 지적한 사람이 비트겐슈타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화법에 나오는 요 내용을 이렇게 뭐랄까 구체화한 사람이 이 아저씨예요. 네. 자, 비트겐슈타인에게 언어는 삶의 다양한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르게 혹은 유사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삶의 다양한 맥락이거든. 방금 얘기했던 상황 맥락으로 생각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말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이거를 연구한 사람이야. 자, 이에 따라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의미 사용 이론을 제시한다. 자,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배우는 것이 일상 활동들의 맥락 속에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나오죠? 일상 활동들의 맥락. 또한 타인의 언어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라고 말한다. 가령 빨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배우는 것은 사전에 실려있는 추상적 개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미술 시간에 눈앞에 있는 빨간 사과를 그려보라는 교사의 말에 물감 중 필요한 빨간색을 골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빨간 대상, 빨간 사과라는 대상을 보고 빨간색 물감을 고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의미 사용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언어를 게임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예컨대 땅 따먹기와 같은 게임의 규칙은 절대 불변의 법칙이 아니라 땅 따먹기라는 게임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이런 게임의 규칙은 그것에 참가한 사람들이 게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형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언어를 게임에 빗대어 설명한다는 것은 곧 언어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활동과 관련해서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 뭐 예로 땅 따먹기 예를 들었는데 나 솔직히 모르겠어. 이거 어쩌라고. 그죠?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땅 따먹기라는 게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게 규칙이라는 얘기야. 이거를 설명하는 건데 딱히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글 쓰신 분이 좀 필력이 좀 딸리셨나? 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람들의 구체적인 활동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자,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사람들의 삶과 엉켜 있으면서 사람들의 삶을 반영한다는 것을 언어의 모성을 통해서 설명하기도 한다. 크다나 작다와 같은 표현들은 사람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게 모호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렇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 많다 적다를 한번 해볼까? 많다 적다. 자, 어른한테 똑같은 밥 한 공기 밥이 있어. 어른한테는 밥이 적다라고 할 테고 6살짜리 아이한테는 밥이 많다라고 하겠지. 그치? 똑같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 표현 방식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대상에 따라, 같은 대상에 따라서 다른 표현이 가능하다. 이게 언어의 모호성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고민형이 아이한테는 크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뭐 최홍만한테는 작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 그치? 네, 똑같은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 이거를 뭘로 표현했다? 언어의 모호성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표현이 없다면, 즉 이 모호성이 없다면 정확한 크기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사람들은 간혹 의도적으로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에 존재하는 많은 불명확성이 이거예요. 많은 불명확성이 오히려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될 수도 있으며 높은 수준의 명확성이 오히려 융통성의 여지를 없앨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약 5cm 이상 큰 거야 라고 누가 이렇게 기준을 딱 잡아버리면 내 입장에서 5cm는 큰 게 아닌데?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더 융통성의 여지를 없앨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비트겐슈타인이 보는 언어의 모호성이 뭐냐? 즉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이게 되겠어요. 자, 마지막 단락. 전통적으로 어떤 개념을 형성하는 일은 수많은 종류의 나무로부터 공통 요소를 추출하여 나무라는 개념을 형성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으로부터 공통 요소를 추출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게 전통적 개념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공통적인 것을 뽑아내서 하나의 의미를 구성하는 거. 이게 전통 언어 개념이야.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은 개념을 사용할 때 그것의 적용 사례들의 어떤 공통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결국 언어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과 맞물려 있어 삶의 양식이 다양한 만큼 언어 역시 다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 언어란 현실 세계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소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뭐 간단하게 뭐 상황명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지금 몇 시니? 이거죠. 자, 그럼 28번 가와 나의 서술상의 공통점 1. 언어에 대한 특정한 이론을 관련 사례를 들어 소개하고 돼. 이게 되겠죠, 그치? 소시르도 소시르의 이론을 설명하면서 예를 들어 설명했고, 비트겐슈타인도 자신의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이론을 예를 들어서 필자가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볼까요? 언어에 대한 상반된 주장은 없고요. 절충방은 당연히 없죠. 언어에 대한 상반된 주장은 있구나. 그치? 전통적인 언어와 그것을 반대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소시르와 비트겐슈타인. 요거는 있는데 뒤 절충은 아닙니다. 3. 언어에 대한 관점들이 통합되어 간다. 통합 아니죠. 4. 언어에 대한 이론들을 시대의 순으로 나열하지 않았고요. 5. 언어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소개하며 각 이론이 지닌 한계에 이건 당연히 전부 다 아니고, 그렇죠? 나머지 뭐 이것밖에 없습니다. 낭급 바로 아까 했고. 30번 다음은 온라인 수업 게시판의 일부다. 윗글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했다고 할 때 가나다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과제. 다음을 읽고 소시르나 비트겐슈타인 중 한 명의 입장에서 이를 해석하여 댓글을 작성하시오. 영어에서는 오징어와 문어의 구분은 존재하지만 오징어가 커틀피쉬야? 왜 커틀피쉬지? 몰라. 스퀴드. 그래? 이거는 영국 영어인가 보네, 그치? 영국식 영어인가 보다. 미국 영어하고 영국 영어가 좀 다르잖아, 단어들. Z 발음도 다르죠? 영국에서는 Z라고 그러고 미국에서는 G라고 그러고. 내가 그거 처음 알았을 때 충격이었는데, 뭐? 영어가 다르다고? 자, 물론 이들에 대한 생물학적인 학명은 존재하지만 이는 일상적인 단어가 아니므로 사실상 그러한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우리는 똑같죠? 오징어과라고 얘기하죠. 오징어과, 오징어. 무슨 오징어? 네. 영어권의 외국인들은 대부분 낙지와 문어를 잘 구분하지 못할 뿐더러 맛도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네. 낙지는 좀 작은 거. 자, 소시르의 입장에서 영어권의 외국인들이 낙지와 문어를 인식하는 것은, 자, 똑같이 인식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2번 다 지키는 거지, 그치? 비슷하게 인식하는 것은 결국 언어가 현실 세계를 뭐한다? 구성한다. 그럼 5번도 아니죠? 그럼 3번 아니면 4번은 얘기고. 비트겐슈타인 입장에서 오징어와 문어를 나타내는 단어는 영어에 있지만 주꾸미와 낙지를 구분하는 단어가 없는 것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삶의 양식이죠. 비트겐슈타인은 상황명작 삶이었습니다. 답 3번. 그렇지. 오징어하고 문어 구분 못하면 짜증나죠. 낙지하고 우리는 구분하나? 쭈꾸미랑 낙지 어떻게 구분해요? 쭈꾸미 존만하잖아. 작은 거. 쭈꾸미 한 요만해요. 작고, 문어는 크지. 문어는 보통 한 이만하고, 낙지는 한 요만하고, 쭈꾸미는 요만하고. 손가락 조심해야지. 네, 조심해야지. 별 생각 안 나. 뭐? 너 쭈꾸미. 알지. 조금 맛있는데. 내가 너무 맛있다. 입맛 없을 때. 왜 쭈꾸미 비빔밥이 있거든? 그러면 나물 막 집어넣어서 쭈꾸미 막 맵게 해가지고 맛있어요. 쭈꾸미 보리밥. 자, 보기는 윗글을 학생의 독서활동 과정 31번과 42번 물으면 답하셔. 읽기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언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게. 읽기 중 가나를 읽고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점검하는 질문에 응답하기. 읽기 후 가 나와는 다른 관점을 지닌 글을 찾아서 공통점과 차이점 설명하기. 31번 다음은 읽기 중 단계에서 학생이 수행한 활동 중 일부다. 학생의 응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소시르는 언어가 현실 세계의 대상을 지칭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나요? 아니요. 맞죠?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에 존재하는 많은 불명확성에 긍정하고 있나요? 예. 이게 이제 언어의 모호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소시르와 비트겐슈타인은 모두 언어에 대한 전통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아니요? 맞네. 소시르는 비트겐슈타인과 달리 언어가 사람들의 약속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나요? 비판했나요? 아니요. 아니죠? 자의성과 사회성, 그것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니오로 돌아가야 되겠지? 자, 비트겐슈타인은 소시르와 달리 언어가 사용하는 사람들의 맥락에 따라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긍정했습니다. 네, 역시 맞는 설명. 여기서 틀린 거는 4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표시하면 안 되지. 32번 읽기 후 단계에서 학생이 찾은 다른 학자들의 견해다. 윗글을 바탕으로 주제 통합적 읽기를 수행한 학생의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자, A 보고 1, 2번 우리가 제낄 수 있죠. 말소리와 지시물 간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개념이 말소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지시물은 개념을 통해 말소리와 간접적으로 연결된 언어는 일정한 의미를 형성하게 된다. 1번 개념이 말소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A의 입장과 유사하게 소시르는 언어가 기표와 기의 대응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좋습니다. 기표, 기의 대응. 이게 이제 기호체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언어는 일정한 의미를 형성하게 된다는 A 입장과 달리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사람들의 소통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 맞나요? 예. 맞죠? 소통, 상황 맥락을 통해서 언어가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B 한번 봅시다. 언어란 현실 세계를 재현하기 위한 수단이며 언어의 의미는 곧 언어가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대상이다. 세계가 먼저 있고 그 세계를 재현하기 위해서 언어가 존재하는 것이다. 자, 얘는 전통적인 그런 개념이 되겠다. 그치? 언어의 전통적 개념. 3. 언어란 현실 세계를 재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B 입장과 달리 소시르는 언어가 자의적인 성격을 지닐 뿐이며 현실 세계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네, 맞는 설명이고요. 4. 세계가 먼저 있고 그 세계를 재현하기 위해서 언어가 존재한다는 B의 입장과 유사하게 비트겐슈타인 벌써 틀렸죠? 입장과 달리라고 들어가야 되겠지, 그치?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먼저 있고 절대불변의 법칙에 따라 세계가 존재한다 주장하고 이것도 또 틀렸네? 네. 5. C를 또 안 봤네요. C. 언어에서 사물의 이름은 임의적으로 붙여진 것이 아니다. 사물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을 담고 서로 유사함을 나누어 가지며 사물의 이름은 이런 자연의 법칙에 따라 지어진 것이다. 5번 언어에서 사물의 이름은 임의적으로 붙여진 것이 아니라는 C의 입장과 달리 소시르는 기표와 기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다. 네, 좋습니다. 이게 이제 자의성이 되겠죠. 자의적 표현이라고 얘기했었어요. 틀린 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안 할게요. 34번. 자, 언어학 질문하세요. 괜찮음? 뭐 질문도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쉬워. 비문학 질문들이 쉽기 때문에 그래서 컷이 좀 이번에 컷이 좀 높게 나오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